한국 고대 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냐, 또 그 원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또 상징 의미에 대한 해석, 이것을 여하이 할 것이냐, 그걸 해석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 곧 아이덴티티를 밝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지식산업사에서 한국 고대 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펴내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을 교수신문에 2013년부터 1년 반 동안 26회에 걸쳐서 연재해서 그 독자들의 의견을 스크린하고 그것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2015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 강의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원형의 상징과 해석을 하는데 그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저는 사징을 방법론으로 잡았어요. 사징이라는 것은 뭐냐? 문징, 물징, 사징, 구징, 이 네 가지의 고증을 말하는데, 이 사징을 처음 말씀하신 분은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맏형이신 범부 김정설 선생이십니다. 이 범부 김정설 선생님이 고대 문화를 논증하는 데는 사징,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범부 선생께서 그 사징에 근거한 고대 문화를 풀어낸 어떤 문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법론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사징이 첫째가 문징인데, 문징은 문헌 자료에 의한 논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물증인데, 물질은 남겨진 유물을 통한 논증. 그 다음에 사징, 일사자 사징. 문증과 물증은 없으나 분명히 역사상 있었던 일의 논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증이라고도 하고 언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언어 자료에 의한 논증. 그러니까 전설, 신화, 설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구증에 속하는 것이죠. 이 사징론은 김범부 선생의 1960년대 풍류정신과 신라문화라는 이러한 책에 그 얘기가 나오고, 최근 영남대학의 제목 교수가 범부 사상연구소를 영남대학에 차려놓고 책을 몇 권 펴냈습니다. 그 중에 2009년도에 나온 범부 김정설이라는 책에도 요 사징론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사징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탐색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 고대 문화라는 것이 전부 다 신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신화에 있어서 주 대상인 신이 뭐냐? 이것을 이 사징에 의해서 밝혀낸 다음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 기초 틀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원형, 그 원형에 대한 상징과 해석, 이걸 전개해 나간 것이 결국 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무엇이냐 할 때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말이죠. 또 하나는 신이란 보는 것 너머의 존재, 그 있음을 말하는 것.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데 알듯 하면서도 모를 그런 내용이죠. 이게 철학적, 종교적 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하자면, 압축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화를 얘기하면서, 우리 고대 문화에 대한 신화를 얘기하면서 신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신화론에 써놓은 책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신화론에서 주대상은 신 아닙니까? 그런데 신이 뭐냐? 이걸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저는 읽어본 책 중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대상이 신이라면 신이 뭐냐? 이거부터 이 사직론을 통해서 논증해 보자는 제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대에 무엇을 신으로 삼았겠느냐? 고대의 신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니까, 예를 들어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터잡고 살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신의 대상은 무엇이었느냐? 이걸 한번 가정을 해 봤어요. 물론 큰 산, 큰 나무, 거대한 동물, 또는 큰 호수, 물, 바다, 뭐 이런 것도 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의 대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떠오르는 저 밝고 밝은 해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 유물을 턱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사상 나타나는 문화유물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거든요.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의 이 무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무늬를 새겼을까? 이걸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것이 시초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남긴 신석기 시대의 이 유물에 대한 올바른 상징 해석이 곧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사상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옳게 해석 안 하고 이 문양을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 빗는 빛과 같다 해서 시옷 빗살무늬로 말하거든요. 이 빛이 아니고 시옷 빗살무늬다. 머리 빗는 빛의 살과 같다 해서 빗살무늬다.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우선 그래서 이 빗살무늬에 대한 상징 연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고대 문화의 제1차적 원형 해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머리 빗는 시옷 빗살이라고 해서야 그 상징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석기 시대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유물 이후에 전개되는 문화유물로서 울산 천정리 암각화가 있습니다. 울산 천정리 암각화에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이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 둥근원, 여기 몇 군데 더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때 이런 마른 목골 무늬, 능형이라 그래서 마른 목 능자죠. 능형 무늬, 마른 목골.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삼각형 무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울산 청정리 암각화 청동기 시대의 이 문양들은 초기 이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담아낸
문양인데 그 사상이 뭐냐 그걸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대로 뭐 동심원이다, 능형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야 우리 선인들의 사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것도 전부 다 태양문이 또 능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태양무늬의 변형들 이렇게 봐서 기본 틀은 태양무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울산 천정리 암각화의 하단부에 보면은 문자가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5, 6세기 때 문자 기록인데 요 오른편에 있는 것이 원래의 색임명이고 원명이라 그럽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그것도 후에 몇 년 뒤에 추가해서 새긴 추명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신라시대 5, 6세기 초기의 문자 기록이 신라 사회의 사를 설명하는 데 귀중한 금속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뭐냐 하면은 고령그 양전동 알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암각화인데 BC 300년에서 원년에 있는 것인데 물론 현재는 이 주변이 정비되고 이 위에 또 풍막 우세되는 그런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덮개를 씌워 놨습니다. 이 사진은 초기의 사진입니다. 주변에 이런 초가집 같은 것이 있죠. 초기의 사진이 더 선명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천정리 암각화에서 같은 이른바 동심원, 태양문. 여기에 태양문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죠.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몇 개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러한 사람 얼굴형의 도상들도 있고 이러한 것이 청동기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의 사유세계를 표현한 암각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우리 현재 해석하기를 고대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제단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문양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에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 그것이 태양 숭배를 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사유의 세계 그걸 빗살무늬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동해에 떠오르는 이 해를 보면은 형상이 이런데 이렇게 돼 있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수면과 분리돼서 이 부분이 떠서 여기 이제 공간이 되어 떠오르는 거예요. 요 형상을 본뜬 글자가 요 아침단자입니다. 그런데 아침단자에서 아침단자는 날일 해가 날일이니까 날일에다가 이 수면 이걸 해서 아침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또 차자가 되죠. 또 차. 왜 또 차가 되느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아침단자와 또 차를 갖다가 병치해서 문자 조형을 한 것입니다. 천문학 지식이 없었던 고대인들은 해라는 것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떠오르는 걸로 생각했고 이 해라는 것은 만물의 생명을 주는 원천적인 에너지고 또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밝음의 원형이고 이래서 그것을 신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신의 대상에
저 생명을 주는 해, 저게 신의 원천이죠. 해가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게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한 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또 차자가 조상조자의 원자가 됩니다. 조상조자의 원자. 우리가 조상조자라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요 조상조자의 본자는 이 또 차자고, 나중에 요 볼시가 첨가되어서 조상조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볼시라는 것은 후대에 와서 조상들 앞에 이렇게 차려놓는 제단,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볼시는 주나라 때 와서 첨가됐어요. 문자학적으로.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또 차자의 갑골문입니다. 또 금문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또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변형되느냐 하면은 남근으로 변형이 돼요. 남자의 그 물건. 왜냐? 하늘의 빛살이 주는 시의 존재가 남근에 있다 이거예요. 남자에게.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이 나리를 바탕으로 한 글자들을 중심으로 봅시다. 해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 해가 정위치에 있는 거, 일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 이게 클하자입니다. 대원군의 이름이 이하응인데 그때 하자가 이 글자죠. 이 하는 클하라고도 하고 오를하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하자가 여름 하자의 옛날 고자인 거예요. 왜 클하가 여름 하의 고자가 되느냐 하면, 여름 계절이 되면 해가 가장 정위치에서 빛살을 많이, 에너지를 지상의 산천 초목에게 많이 주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해가 제일 정위치, 즉 머리 정위치에 오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 다음 이 합자에서 발정자의 이 마지막 핵을 갖다가 삐쳐서 씩 이렇게 삐침을 하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면 뭐냐 하면 여기 오를 시자가 되는 거예요. 발을 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정위에 있는 것 이상으로 옳은 게 없지요. 해가 정위치에 없으면 옛날에 난리 났습니다. 그 옛날에 해가 정위치에 없는 것을 그 일식이나 뭐 월식이 일어나면 해가 정위치에 없이 깜깜해지니까 난리 나가지고, 그때 말이지 하늘이 변개가 있다, 변고가 있다 해가지고 일관을 불러다가 천기를 보게 하고 구설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신라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해가 정위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또역자가 있습니다. 또역자. 또역자가 있는데 여기 또역자죠. 또역자인데 물론 이게 문자학적으로, 한자의 문자학적으로 이렇게 규명된 것은 제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제가 해를 신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아침단이 또차로 되고 또 일정이 클하가 되고, 클하자의 마지막 핵을 빼쳤을 때 이게 오를시가 되고, 이런 것을 추적하면서 생각에 미친 것이, 이 역시란 말이 있을 때 우리가 옳은 것을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때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시란 말이 어떻게 해서 생성됐을까? 이걸 해보니까 시자가 이렇게 해석되니까 또 역자는 어떻게 됐을까를 추적해 본 적은 또 역자의 앞 변천 이전의 글자는 불글적자예요. 불글적자. 이 불글적자의 또 앞서 이전은 불화가 겹쳐진 염자라고요. 이 염자는 뭐냐? 태양 그 자체 아닙니까? 염이라는 것은.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 이게 염인데,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색깔이 붉어요. 그런데 이 불화의 양옆의 점을 후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버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더 간솔화하니까 이렇게 또 역자로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역시란 말이에요. 역시. 과연 그렇구나. 이게 역시거든요.